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 전망 이걸로 해서 오전 1세션에 그 정치, 대외, 대남 부분 세 개 부문에 걸쳐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1시간 정도 쉬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세션에 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들, 이물철 교수님, 양문수 교수님, 이영훈 박사님, 그리고 김영희 박사님, 한홍열 교수님, 이석기 박사님, 이찬호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요. 이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당대회가 상당히 방대하고 오랫동안 시작이 추진이 돼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형식 면에서 분량을 보더라도 경제가 한 40% 정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총화보고에서도 또 그 다음에 정치, 군사, 대관계, 사회, 대남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7차 대회 때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을 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치가 거의 한 40%를 차지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경제가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남이나 대미 관계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역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만 별도로 이렇게 띄어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은 한 15분 정도로 대략들 많이 소개가 돼서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상호 또 연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과 같이 정치, 대외, 대남 이렇게 딱 띄어서 하기보다도 전반적인 거 세 분에 대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김영희 선생님, 한홍열 교수님, 이석기 교수님, 이찬호 교수님 이 순서대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하셔도 좋고 경제 부분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토론을 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또 종합적인 토론을 갖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물철 교수께서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그 웹비나에 함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저는 이번 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그 총비서, 이 호칭을 총비서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위원장. 예, 일단 저는 뭐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가 아직은 국무위원장이니까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밝힌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처음으로 그 대회를 8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를 하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북한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당대회가 국력을 강화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북한 매체에서는 계속 그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가 결국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인민 생활 향상이 또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 또 폐회사도 보면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 다하겠다. 특히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사회주의 이업의 전도가 좌우될 정도로 앞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변화, 혁신을 예고를 했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뭐 외부적 도전 또 내부적 도전 과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내부적 도전 과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극복하고 해결해 보겠다. 뭐 그런 의지를 밝힌 측면에서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건설 구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어떻든 북한이 노동심을 통해서 이번 당대에서 새롭다. 이게 새로운 경제 건설 전략 또는 계획이라고 이게 강조하는 부분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비슷한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전략이나 계획을 계속 이어받는 개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새로운 경제 건설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이다. 한마디로 정비 보강 전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경제 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가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경제 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는 거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외부적 영향이 결국은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또 코로나19 그리고 자연재해 뭐 이런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양문수 부총장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은 중심 과제죠. 중심 과제를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금속 화학 공업이다. 그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 경공업 이 네 가지를 지난해까지도 강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강조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새 경제발전 계획도 결국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정면 돌파전 기조를 유지할 것임도 이제 아주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를 강조를 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그 다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보다 국가적인 자력갱생, 보다 계획적인 자력갱생, 보다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이 조금 이제 진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국가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제가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이 자력갱생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력갱생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그 새로운 경제 계획에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들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겠다 이런 김정은의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약속하고 인민들에 대한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인민들이 패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민생활 향상, 의식주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수산업, 그리고 경공업에서의 소비품의 생산 증대, 산림지 건설, 지방경제 발전 이걸 강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해결을 이전보다 더 강조를 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그동안 아파트 건설을 계속 해왔지만 이번 그 결정문에 결정서에 보면 이제 특히 산림집 건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전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그런 측면이라고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경제 발전도 굉장히 이번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시, 군에 시멘트를 1만 통씩 뭐 보장해 주겠다. 이 국가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특구 개발은 뭐 이전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좀 축소 강조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8차 당대에서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 좀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관련된 이제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분석한 그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주체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경제 건설 계획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의 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주 객관적인 장애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제재 또는 뭐 자연재해, 뭐 이렇게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 주관적 장애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장애 요인들로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 수행해 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한마디로 과학적인 타산과 계산과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 제대로 세워진 계획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 과학 기술이 실제 나라의 경제 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불합리한 경제 사업 체계 질서를 정비하는 이런 그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계산과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제계획 수립하지도 못했고 과학기술이 제대로 역할도 못했고 경제사업 체계를 제대로 정비 보강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하느냐, 정비 보강하느냐, 그게 이제 결국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위기 돌파 방안은 결국 우리의 힘과 주체적 영향 강화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게 이제 대외 관계, 뭐 남북 관계에도 어느 정도 연관된 그런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 강화하겠다. 이것도 지난해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행 전략 중에 하나가 경제 관리 개선을 아주 실질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폐사에서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경제 관리 개선을 해야 우리가 인민경제 전반을 또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경제관리 개선이 5개년 계획,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방법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또 시험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제관리 방법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경제 관리 개선의 핵심이 결국은 이 원가를 절감시키는 거고 품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경제 관리 개선의 기본이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관리 개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통일적인 지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제적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행 전략이 과학기술 발전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가 정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정비 보강이라는 이 전략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보통 북한이 중기 경제 발전 계획 이런 걸 설정할 때 이제 그동안 많은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중간중간에 이 완충기라든지 뭐 이러면서 또 이게 연장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정비 보강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또는 정면 돌파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정비 보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당 중앙위 전원회에서 10대 중장기 전망 목표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빠졌어요. 그거는 아마 이 중장기 전망 목표 수립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안 한 거로 보이는데, 저는 이걸 이번에 할 거라는 예상을 사실은 지난해까 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경제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대외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광 빼고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주목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 경제 기반 강화에 총력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 예,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 결국은 이제 대중관계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미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완화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중국의 과도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제 인민들의 그 생활 수준 향상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품질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국산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 정책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상업을 복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인민들의 수요, 상당히 높아진 수요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상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 분권 확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또 주목해왔던 게 경제 분권이 확대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 통제 강화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뭐 전략적 관리 이런 게 더욱 이제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분권화가 위축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변수가 또 여전히 북한 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보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언급했지만 그 평양 종합병원 그 준공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해까지 어떻게 보면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년 전까지 완공하겠다고 내세웠던 목표였는데, 이 평양 종합병원 준공이 여전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또 받았고요. 어떻든 이 코로나19가 있는 한 북한은 인민의 생명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른 경제 부분이 또 위축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많은 이 경제 계획들, 목표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물론 이번에 이제 당 중앙검사위원회 총화 보고에서 당 재정 확충과 관련된 확충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비라든지 또 시장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기업들의 소득이 지금 증대됐기 때문에 당 재정이 조금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는데, 이 당 재정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국가적 차원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17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인데 또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국가 예산 수입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내세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방력 강화 얘기를 또 이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섹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군사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방력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이 획기적이라 그럴까요? 더 강화된 그런 핵무력 강화 방침, 또 군사력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민생 경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재 변수는 물론이고 코로나19 변수,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또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이 어떻게 군사력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 북한이 이 전략무기라든지 신형 첨단 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도화할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지난해까지 그 추진해왔던 국가경제 5개년 전략의 어떤 목표 미달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이라고 한다면 정비, 복구, 보강, 뭐 이거 전략이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련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문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북한 같은 이 특수한 체제에서.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거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계돼서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물출 교수가 정비 보강 전략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오전에도 이 당 사업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 당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번에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개편을 하고 또 인사에 그 조직 비서나 조직 부장을 분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어서 당이 어떤 전반적인 그 재정비, 당 사업을 재정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해서 내부의 혼선을 제거해서 일사불란하게 당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볼 때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는 것을 오전에 토론에서 이렇게 오늘 오후에 경제 문제를 하면서 연계되는 거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쟁점적인 문제는 이따 종합 토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그 전망. 5개년 계획이 뭐 자세히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과연 지난 7차례 때 밝혔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그것과 또 어떻게 다른 건지 등등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양문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뭐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한 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결국 사업청화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개회사라든지 그 이후에 폐회사 결론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결국
이런 그림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형태적으로 과거 이제 그 7차 당대회 할 때 이제 5개년 전략을 발표할 당시에는 물론 5개년 전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종합 보고 자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대로를 거의 전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번의 보고에서는 사업 종합 보고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절반 정도로 좀 축약해서 보고를 한 것 같은 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뭐 전체적인 상은 좀 저희가 좀 감을 잡기 어렵고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제한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좀 잠정적인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이제 그 뭐 경제를 이제 그 국가 전체적인 그런 전략하에서 전체 속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이번의 그런 그 5개년 계획은 기존의 그 5개년 전략과 약간 결이 다른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뭐 경제 특히 이제 2018년에 경제 뭐 건설 총집중 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전에 있던 핵경제 뭐 병행 발전 같은 부분에서 어쨌든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사와 경제를 이제 함께 발전하는 부분들을 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의 계획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계획 단계입니다만은 어쨌든 좀 경제에 약간의 좀 무리가 가더라도 내지는 경제가 조금 그 희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그 군사 부분들을 좀 그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기존의 것들과 좀 차별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017년의 2016년의 그런 그 새로운 5개년 5개년 전략을 내놓을 때의 그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 대외적인 여건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2019년도에 이제 전원의 결정을 할 당시보다도 사실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을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뭐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그 대외적인 여건들이 이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또 좀 불확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남 대외 메시지들도 뭐 강대강 뭐 선대선이라는 그런 약간의 조건부 내지는 그 양쪽으로 열어둔 가능성들 열어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의 계획들을 놓고 보면은 일종의 이제 여건 변화 부분들을 불투명성을 상정을 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일종의 최소 전략 같은 것들을 편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여건으로서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그런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더욱이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목표를 높게 잡았죠. 비공개 자료에서 나옵니다만은 연평균 8% 성장이라는 저희들이 외부 세계에서 볼 때도 깜짝 놀랄 정도의 높은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서 즉 되게 낮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뭐 탓인지 몰라도 전반적인 그 5개년 계획의 분위기는 되게 어둡습니다. 어둡고 되게 어떻게 보면 수세적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역량 축적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좀 버티기, 특히 이제 힘겨운 버티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들입니다. 뭐 달리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시대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후퇴한 이 느낌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수단이 워낙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의 그런 그 내세웠던 청사진이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형성했던 것보다는 좀 더 후퇴된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보통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로 놓고 볼 때 미래에 대한 비전 이야기들을 하죠. 비전에 대한 제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7차 당대회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강국 건설이니 또 뭐 사회 분야에서는 뭐 문명 강국 건설 그 건설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이러한 그 경제 강국의 건설은 낙관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되게 주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폐회사를 하면서 결론을 하면서 뭐 요란한 구호보다는 뭐 이러이러한 몇 개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색이라는 것들이 희망을 주는 것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대내적으로 주관적인 요인을 지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또 놀라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인으로서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보는 자료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김일성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부터 점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객관적인 요인보다도 주관적인 문제, 사상의 문제로 찾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해결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의 우선순위로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목표를 수치화해서 이야기한 게 딱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주택이고 한 군데가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그런 5만 호 건설과 금덕지구의 2만 5천 호 건설, 그리고 시멘트의 800만 톤 건설이라는 게 숫자가 나오는 딱 유일한 세 가지입니다. 이 또한 다 건설 분야라는 것들이죠. 건설 분야의 특성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그리고 또 하나 국가 재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돈주라고 하는 민간 자금들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일종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관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관광은 사실은 외래 관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당장 어떻게 실현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건설은 이제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청와의 순서대로 쭉 내려오는 것들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국가 운영에서 특히 중앙이 힘을 넣는 그 속에서 사실은 건설 분야는 상당히 좀 뒤에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결국은 수치를 내세웠다는 것이 결국 지금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말해주는 것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들이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특히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북한의 특성상 이제 5개년 계획을 달성을 위해서 뭐 각 부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근데 학습을 하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꽤 많이 실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대책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였을까? 특히 이제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고민들을 있을 거고, 저는 북한 지도부도 이 모르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 그럼 내용적으로 봐서 그러면 북한 당국은 이제 어떠한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는 부분들이죠. 보통 이야기되는 경제에서의 성장은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그럼 성장 말고 안정이냐?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안정도 안정입니다만은 경제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경제 관리를 합리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시대적인 그런 뭐 태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나온 것들로서 눈여겨 보는 게 아까 이물철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비 전략, 보강 전략입니다. 근데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인데 정비와 보강의 지향점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뭐 정비하고 뭐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향점은 자력 갱생이고 자급자족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보면은 2016년 5개년 전략 때도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입니다. 근데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전혀 다릅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세트로 나오는 건 2019년 연말에 전원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기조가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일단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5개년 계획의 그런 목표 지향적은 자력갱생도 있습니다만 좀 더 자급자족에 저는 맞춰진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경제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화하는데 앞에 조건이 묻습니다. 뭐냐?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갖춰야 되고, 또 하나 수입 의존도라는 표현이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다는 것들도 되게 특이한 부분들입니다. 수입 의존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오기는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부분에서 금속과 화학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 5개년 전략할 때는 전력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런 5개년 계획에서는 금속과 화학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금속과 화학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그 범주를 좁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금속과 화학뿐만 아니라 주체 처리라든지 주체의 화학공업 이 둘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소재 분야가 되고 북한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무너졌고 그 가장 또 많이 회복이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기의 가장 아픈 고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즉 뭐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자는 부분들이 나오고 뭐 식량 작업자족은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경공업에서도 원자재의 국산화 제휴 자원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보면 이런 것들이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일종의 뭐 시장화라든지 북중교의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업 특히 이제 경공업 부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좀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재하고 코로나 때문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외풍으로 해서 와장창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네들 보기에는 야 생각보다 이게 외풍이 좀 심하구나. 우리 구조라는 것이 이 외풍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수 있거나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만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논리도 있습니다만 정치의 논리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럼 뭐 주체이철, 주체화학공업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해봤던 겁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경제 외채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계속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주체이철. 근데 그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해봤는데 많은 돈을 퍼붓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이제 많은 주체 화학 공업들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좀 포기했던 부분들도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고민들입니다만 외부 세계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그런 경제정책의 특성이라는 것이 뭐 김정일 시대를 개성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정치적인 논리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고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아버지 시대는 상대적으로 종합공업을 중시를 합니다. 물론 김정은도 종합공업을 중시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투자는 종합공업도 합니다만은 약간 경공업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좀 늘리려는 약간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은 지금 퇴행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퇴행을 이야기할 때 경제 개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정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의 그런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냐.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절반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관성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2016년도에 5개년 전략 때는 뭐 전략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책임관리제가 원세트가 돼가지고 상당히 개혁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5개년 전략도 아니고 5개년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책임관리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분명히 어쨌든 뭐 실제로 내용이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개혁적인 그런 요소를 풍기는 용어는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시장 억제 정책으로 가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이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자력갱생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지방, 지역 그리고 기관, 개인들이 자력갱생이 나옵니다. 자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다 그러면은 중앙이 질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로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는 것들이고 그럼 결국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결국은 당연히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7차 당대회 때 그리고 2016년 5개년 전략과 비교해 보면 시군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시군이 자립적이고 다각적인 발전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하면은 시군당 인민위원회들이 자기 지역 안의 인민 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어야 된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자,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중앙이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지방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그 자력갱생이라는 것들이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시군 차원의 자력갱생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중앙이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들, 각종 자원을 해주겠던 것들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이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져라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뭐 이후에도 경제난 이후에도 강화되어 왔습니다만 지금도 더더욱 강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인민경제의 계획성을 강조를 하는데, 계획은 분명히 과거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의 자원이 국내에 있다 그러면 100 모두를 다 중앙이 장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국민경제 개별주택에 다 나눠주면서 일종의 사전적인 자원 배분을 하고, 그리고 저 모든 물자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건데, 지금은 중앙이 장악할 수 있는 물자가 100도 안 됩니다. 많이 돼봤자 한 20, 30 될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이 장악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민간을 포함한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 의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만든 게 있습니다. 기업소 지표와 농장 지표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 중앙이 그 개별 단위의 계획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시장 활동을 통해서 원자료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수입을 챙기는 일련의 재생산 과정을 하면은 그것을 계획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 시장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계획으로 인정해 준다는 차원들, 즉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이런 결국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시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과 관련해서는 장기 경제 계획은 보통 5, 6년짜리인데 보통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완충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5개년 계획과 1차 그 7개년 사이에 1960년, 그리고 6개년 계획과 2차 7개년 사이에 77년, 2차 7개년 계획과 3차 7개년 사이에 85, 86, 그리고 3차 7개년 계획이 끝난 94, 95, 96. 이 기간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완충기라고 규정이 됩니다. 근데 그 완충기라는 건 뭐냐? 북한의 경제사전 85년 경제사전에는 완충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발전의 한 단계 과업이 끝났을 때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하는 겁니다.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하는 준비 시기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전 그렇게 봅니다.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장기 경쟁 계획, 5개년 계획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저는 완충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100% 완충기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충기적 성격도 저는 강하다고 보면은 결국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건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은 이제 보강 전략 부분들이고 준비기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싶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었다고 보고, 따라서 5개년 계획 자체는 저는 고정불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 정도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더더욱이 과도기적인 저는 성격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년이 이 상태로 5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상황이 좀 호전되거나 어떤 자기네들이 뭐가 좀 필요에 의해서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기 종료를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그 2016년과는 꽤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2019년에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상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강화해야 되든지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개혁을 뒤집을 정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태행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중을 하겠다고 했던 금속 화학 부분이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뒷받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 시대부터 사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대충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낳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든지 그런 관광 분야를 통해서 일정 정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특히 이제 이런 시장이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고, 종합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러한 그 5개년 계획은 좀 과도기적인 성격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작년 8월 1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정치국회의에서 작년도에 소위 삼중고 제재 문제,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그 홍수, 이 태풍 피해가 워낙에 심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사실상 거의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8차 당대회를 소집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놓고 뭔가 새롭게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8차 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소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당대회에서 경제의 방점이 찍히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전문을 본 건 아니니까 9시간의 종합보고 내용의 일부분만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것을 보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속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동안에 나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둡고 수세적이고 버티기, 그리고 새로운 비전 같은 것이 없고,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뭐 금속화학 이 문제, 화학공업 이 문제도 뭐 이미 작년에 충분히 다 언급이 됐던 거고 뭐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금속화학이 관건적인 사업이고 농업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증산한다. 이것이 3대 화두로 아마 경제에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대외적인 상황, 여건은 어렵고 불확실한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경제 문제를 수습하고 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뭐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좀 더 재정비하는 쪽에 뭐 새로운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뭐 이런 거에 경제적인 토대를 좀 정비하는 데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완벽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충기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략적인 평가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오전 세션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경제 문제가 스스로 과연 자력갱생만 가지고 지금 북한 경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외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쇄 없애거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허들을 굉장히 높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이 연계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려도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종합 토론할 때 좀 보시기로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분야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쟁점과 앞으로 해결될 과제가 뭔지, 지금 양문식 부총장께서 총체적으로 특징이나 전망, 또 내부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만은, 분야별로 좀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이영원 박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제 그 발표문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8차 당대회 주요 내용은 앞서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비슷해서 그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그 북한이 발표한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요약본이다 보니까 그런지 그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좀 유사해서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저는 곧바로 분야별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8차 당대회의 기조가 이제 과거랑 좀 다른 게 있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감추고 뭐 이랬는데 그냥 이제 드러내놓고 내부 비판도 아주 뭐 신랄하게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쟁점을 뽑기가 약간 좀 어려운 게 조금 뭐 약간 좀 황당한 뭐 어떤 목표를 이렇게 내세운다 그러면 상당히 신랄하게 이제 쟁점이 이제 제기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대북 제재를 이렇게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 이런 어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쟁점을 뽑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주요 내용에서 몇 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쟁점을 도출하겠는데요. 그 과거 5개년 계획의 어떤 평가에 대한 쟁점 그리고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그 쟁점은 자력갱생 그 병진 노선 그리고 과학기술 중시 정책 이 세 가지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쟁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5년의 실적에 대해서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왜 이런 그 표현이 나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의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 보통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뭐 이 평가 이게 이제 그 8차 당대 5개년 계획의 그 발표 즈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의 그 평가 기준은 7차 당대회에서 발표했던 5개년 계획의 향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양문수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성장률까지 제시하셨지만 당시에 보면 중점 목표 자체가 경제강국 건설이고요. 부문별 그 목표들을 보면 세계 선진 수준의 뭐 하여간 굉장히 그 시점에서 북한이 도달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좀 난무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연 8% 성장률을 이제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이라는 그런 평가가 수긍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자력갱생 관련해서 자력갱생 산업 정책으로 금속 및 화학 부문 우선 투자 이 얘기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제 그 금속 및 화학 부문일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우선 투자가 이제 불가피한 것이냐라는 그 쟁점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중간재 국산화가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그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데가 철강, 기계, 화학 제품 등 이 중간재 수입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끊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7차 당대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과 이제 식량 부분인데 전력은 이제 대체로 북한이 그동안 이제 수력, 화력, 뭐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서 북한 경제 규모를 이제 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를 좀 완화해 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식량 문제도 북한 발표에 따르면 최근 상당한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획량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점 어떤 그 포인트 자체가 금속과 이제 화학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제기했던 문제인데 과연 금속 및 화학공업의 국산화가 국산화의 관건이 뭐냐?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이제 국산화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이 뭐냐라는 건데요. 그 금속 부분은 이제 그 코크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체철 생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극 합금철 내화물 생산 기지 이렇게 뭐 확충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집중하는 기술이 이제 부유예열식 산소열법 용광로 그리고 이제 고품위 그 망간 정관 생산 기술인데 이 고품위 그 부유예열식 산소열법 열법 용광로는 그 재선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
그 고품위 망간 그 생산 과정 기술 이거는 이제 그 합금강 만드는 어떤 기술인데 이게 이렇게 달성이 되면 고품위 이제 합금강이 생산이 돼서 기계 공업이 어느 정도 자체 어떤 기계 공업이 이렇게 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기술들이에요. 화학 공업은 이제 석유에 의존하지 않은 석탄에 의존한 그런 탄소화나 과학 공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중시하는 게 그 갈탄 이용한 그 석탄 관료 공정, 촉매 국산화, 뭐 회망초를 출발로 이렇게 하는 탄산소다 공업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달성이 돼야만 비료, 비난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화학 제품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이제 그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틀넥이다 싶은 이런 기술 부분을 계속 좀 추적해 오고 있는데요. VL식 산소열법 용광로나 탄소화학 그 하나 그 화학공업의 그 공정 자체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그 자문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기술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해보면 상당히 그 선진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북한의 이번 발표에서도 보면 금속화학 부분에서 계속 선진 기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년째 최근 들어서 이런 그 기술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수년째 달성을 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좀 비관적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진 노선과 이제 핵동력 공업인데 요번에 그 발표해 보면 핵동력 공업의 창설 계획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그 원자력 발전도 아니라 핵동력 공업의 창설이라고 얘기할까? 북한이 예전에 이제 그 이 비슷한 용어가 이제 그 탄소나 화학 공업을 이렇게 창설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그 핵동력 공업의 창설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전력 문제 해결도 분명히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핵동력 공업이라는 용어를 쓴 게 핵 잠수함의 그 동력이 핵 발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번 발표문에서 보면 핵 잠수함하고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핵 잠수함 건조를 이렇게 시사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미 압박용으로 좀 활용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과 이제 경제 성장인데요. 물론 이 시기에 이제 그 북한이 기대한 바는 성장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버티기, 정말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버티든 성장을 하든 이 제재 국면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자체의 어떤 그 과학기술 능력입니다. 어디 이제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자체의 과학기술에 의존해서만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자력 경쟁이든 아니면 이제 그 병진 노선이 다 이렇게 가능한 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 또는 버티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이제 고려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가만히 이렇게 북한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과학 기술 축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경제학으로 이렇게 보면 내생적 성장 이론, 루카스나 로모가 이제 주장했던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식이나 이제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 뭐 수학 추정이라든가 뭐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 내용들이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정합돼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장 이론에 따르면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강도의 기술 역량이 축적돼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의 어떤 정합성이 정제돼야 이렇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도 구축이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R&D 투자 등이 충분히 이제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이쪽에 이제 몰입하고 있는 게 ICT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 ICT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보 습득과 이제 그 확산 비용을 굉장히 낮춰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적어도 그걸 이제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진국한테는 굉장한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선진국들이 이렇게 독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제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지는 디버전스가 나타났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ICT 특성 때문에 요즘 뭐 오픈 소스다, 개방적 기술 혁신이다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고 확산되는 데 따른 비용도 확산되면서 적어도 이제 이러한 이걸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는 충분히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갭을 이제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적극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분명 사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사실 이제 비슷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을 비교할 때 상당히 채택 능력이 이렇게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이제 비슷한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가진 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대북 제재가 ICT에 영향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북 제재가 이제 물품을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아픈 부분은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진국이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거는 자체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인데 이게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기술 혁신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후진국으로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전략이고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수단들이 이제 제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무역 같은 경우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무역 같은 경우 그래서 중간재 수입이 이렇게 차단이 아픈 부분은 그것이 갖고 있는 밸류체인상의 구멍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체화된 기술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결국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기술 혁신, 그러니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과 함께 무단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모방하는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것도 여전히 상당히 고강도의 기술 역량이 축적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어느 정도 이제 금속과 화학 부분의 국산화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제에서 8차 당대회가 ICT 역량 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됐는데 8차 당대의 어떤 기조는 아까 양문수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정부 통제의 어떤 그런 강화가 시장을 배제한 그런 게 아니라 정반합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런 전자에서 다시 조금 이제 정부의 통제 관리가 이제 강화된 어떤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7차 당대에서 제시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보수화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일꾼들의 역량과 태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북 제재에서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는 결국 이제 인적 자원뿐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치 부분에서는 이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일꾼 간부들의 어떤 역량과 태도, 특히 이제 태도를 강조하게 되는 주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건에서도 보면 굉장히 사상 관점이나 무책임이나 무능력, 구태의한 사업 방식들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간부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다그치죠. 혁신해라, 창조해라, 부단한 진보를 해라 막 다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북한의 상황에서 제도나 파이낸스나 이제 R&D 투자 이러한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일꾼들과 간부들의 태도와 역량을 문제 삼는 게 과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조직과 개인 간의 어떤 목표의 정합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 사실
그 현 시점에서 보면 약간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 계획이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성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렇게 그 전문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 함부로 판단 내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이제 그 전문을 보고 이후의 상황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개인과 조직 간의 그 목표 정합성을 어떻게 이뤄나갈까? 이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돼야 자력 경쟁이든 뭐 병진 노선이든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제 부분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북한이 분명히 이제 자력 경쟁을 무지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 하더라도 남쪽이 이렇게 지은 건 다 이렇게 허물고 자체 수요에 기반한 금강산 관광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좀 열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좀 특이점은 대외 강조를 자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대외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이렇게 그 부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금강산 이제 관광 사업 추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관광 사업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기하고 추진하게 되는 게 2016년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제재의 돌파구로서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현재 북한 내부가 굉장히 그 좀 어려운 그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쟁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 자체의 그 이슈의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뭐 많은 그 전문가분들께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일단 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거 자체는 쟁점으로 두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라는 부분에서 쟁점을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 경협은 북한의 이런 그 내밀한 그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좀 깊게 좀 파악을 하고, 대신에 좀 보다 큰 틀에서 현실적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내생적 성장 이론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이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그간 성장을 하면서 제도나 재원 조달이나 R&D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과 이제 그 노하우가 이렇게 축적돼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북한한테 이 뭔가 이렇게 그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잠재를 갖고 있고요. 북한은 이제 그 8차 당대에서 이런 어떤 실마리를 이제 제공한 상태여서, 한편에서는 이제 금강산 관광 협력을 뭐 이렇게 좀 추진해 보는 거,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보다 큰 틀에서는 남북 간 인적 교류에 의한 그 지식 공유 사업,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지식이나 기술을 이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강산 관광 협력을 우리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장 제재에 이제 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남북한 지식 공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금속화학공업을 비롯한 쟁점들, 그리고 앞으로 그 교류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과제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